안녕하세요.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식 썰전 이 시간에는요.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이 담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강의 이후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신 종목 상담까지 전략 튼튼하게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저와의 뭔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저는 뭔가요? 오늘 일일 대타로 주식 썰전을 처음 출연했고요. 우리 전문가님도 처음 주식 썰전에 출연하시죠? 예, 맞습니다. 자, 첫 출연이시라서 많이 떨리실 텐데 그래도 각오 한마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또 그동안 시장을 봐왔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추적해가지고 어려운 시장에서 좀 종목과 또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풀어가도록 노력하겠고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서 우리 또 어렵지만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결선 전문가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과연 어떤 또 이야기들 들고 오셨을지 썰전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장의 썰전, 제롬 파월의 말에는 힌트가 있다. 자, 시장의 향방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장의 썰전입니다. JP모간 컨퍼런스 등 호재 만발, 제약 바이오주들 주목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도 되나요? 제약 바이오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전문가님, 제롬 파월의 말에 뭔가 힌트가 있다. 이런 또 썰전의 이야기를 들고 오셨는데 산타클로즈도 제롬 파월 이야기 때문에 안 온대요, 시장에. 예, 무지하게 시끄럽죠, 지금. 네, 근데 어떤 힌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뭐 모든 시장 어제 발표가 됐죠. FOMC가 네. 금리 결정 이게 뭐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이고 모든 글로벌 경제 이슈들을 지금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해왔던 발언들 물론 모든 과거의 사례가 미래에도 반복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맞아요. 과거에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를 미래에도 우리가 어떻게 참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제롬 파월 자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사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어떤 향후의 방향 정책들이 뭐 미국 주식뿐만 아니고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좀 이슈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좀 궁금한 게 일단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좀 꺾이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뭐 시장에선 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주제를 정했던 거는 약간 좀 무거울 수도 있고요. 좀 답답하고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맞죠? 가장 시장을 우리 종목을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결국은 시장이 떨어지면 종목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시장이 좋고 투자 심리가 좋으면 종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이 알려진 시장의 방향성 이제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저는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좀 얻고 향후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좀 정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최근에 마지막 2022년도 마지막에 FOMC 금리 결정 나왔습니다. 0.5% 인상 이 빅스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뭔가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겠죠. 그 금년도 3월이죠. 0.25% 인상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됐지만 재미난 거는 6월부터 11월까지는 소위 얘기하는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이 됐었고 이번 12월 달에는 소위 말하는 빅스텝 0.5% 50bp 인상으로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당장 꺾일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우리가 이 경제 정책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결국은 어떤 물가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고용 시장도 좋아질 거고 말 그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또 물가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을 잘 꾸며야 되는데 가장 연준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리 인상이 진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이제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계 사람이죠. 과거에 우리가 앨런 그린스펀이나 제넷 옐런처럼 과거에 FRB 의장들이 어떤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했던 그런 통이 아닌 소위 말하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 때 FRB 이사로 임명이 됐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럼프 때 의장에 지금 임명이 된 사람인데 과거에는 상당히 중도파로 많이 알려졌었죠. 근데 이번에 FOMC 회의를 거치면서 금리 인상 발표하는 거는 상당히 강한 우리 매파적인 그런 기조를 했는데 완전 고용 그리고 물가 2%대까지 금리 인상을 꺾이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이미 금년 1, 2월 달에 했었죠. 하지만 이거는 약간 이론적인 얘기고요. 과거의 연준이나 이런 제롬 파월의 살아왔던 과거 행적들을 살펴본다면 결국은 정부 방침들을 많이 따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들이 급속히 진행이 됨에 따라서 경기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한 장치로 지금 진행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입니다. 그동안 1월 달에 한 7.5%에서 지금 6월 달 9.1%.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올랐던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경제 정책을 잘못했다. 그 이유는 아니죠.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도 오르고 식료품, 사료, 곡물 웬만한 광물들 다 올랐죠.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예상치 못한 급격한 상승 기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나냐?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데 어쨌든 제롬 파월도 마찬가지고 미국 연준 이사들도 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결국은 이 물가가 꺾이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꺾인 거냐? 이제 그건 아니죠, 아직은. 7.1%까지 빠지긴 했지만은 이게 하락 추세로 완전 전환이 된 거냐? 아니면 여기서 잠깐 멈출 거냐? 아니면 다시 올라갈 거냐? 결국은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추이를 보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또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고민은 이거죠.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오르냐 내리냐 관심 없죠. 일반 개인 투자자분도 관심 없고 사실 저도 별로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금리 인상 여부를 보여주는 척도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고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큼 빠질 거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기조가 어떻게 변할 건지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인하가 언제 될 건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금리가 올랐습니다. 자, 금리가 올랐는데 문제가 많죠. 지금 미국 금리는 4.5%가 됐고요. 한국 기준금리는 3.25%. 물론 시장에서는 미리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1.25% 차이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상당히 심각하죠. 먼저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으로 돈을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참 괴롭습니다. 특히 이제 영끌족들이 부동산 내 집 마련한다면 투자를 많이 했는데 금리가 1%씩 올라갈 때마다 이자 비용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결국은 물가 안정, 그리고 자산 가격의 거품을 끄집어내고 안정화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은 외국 자본들이 이탈되는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죠. 돈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도 힘들 것 같고 또 수급도 안 좋아지고 결국은 이런 흐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들에 한국은행에서도 조만간 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요. 이 추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좀 안정이 될 거냐 아니면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올 거냐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좀 알려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사실 금리 인상, 사실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우리가 추이를 알 수는 있겠죠. 과연 이번에 금리를 올렸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이 고점대가 아마 증시가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더 고금리를 유지를 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시장은 반응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도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증시로 자금들이 강하게 유입될 수가 있는데 자, 이 시점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거는 뭐 정확한 시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내년 한 4월, 5월 늦어도 상반기 내에 끝나지 않을까. 물론 당분간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만 않는다라면은 시장은 이제 안정화되겠죠. 우리가 가장 힘들고 또 증시가 어려웠던 거는 결국은 미래의 일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 코멘트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뭐 인플레이션 물가 뭐 2%대까지 유지를 하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5%대 떨어지면은 이제 중단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제 가장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 사이클 보통 재고자산들 같은 경우도 2, 3년 주기로 오르락내락 하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키친 파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재고, 뭐 물건이 안 팔려가 재고가 많이 쌓이면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또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다음 통화량도 이 금리 정책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이런 키친 파동이 보통 짧으면 1년 반 주기, 또 길면 3년 주기라고 볼 때 과연 이번 금리 인상과 증시의 방향성, 내년 상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분명히 하반기 때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이런 이론적인 거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이제 키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고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 텐데요. 이 과거에 이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금리 인상 이후 금리 인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다 알다시피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후에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이후 그다음에 자산 거품들이 일어나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켰고 2018년도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었죠.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시켰는데 자, 증시 흐름을 잠깐 보면요. 여기서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 보라색의 이 흐름을 지금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2019년도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고 고금리를 유지했을 때 증시가 뭐 크게 빠진 이후 오히려 고금리가 유지될 때 증시는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죠. 그럼 과연 앞으로 2022년도와 2023년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결국은 가장 키포인트는 4, 5년도 이때가 좀 될 것 같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투자 전략, 가장 이게 핵심 포인트죠. 상반기 때까지는 좋지는 못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위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좀 보수적인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좋을 때는 바이앤드 홀딩이라고 하죠. 쭉 들고 가기 때문에 들고 가는 전략이 맞지만 아직은 시장이 안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세 혹은 횡보장의 흐름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좀 지수 관련 방어주들, 특히 이제 음식료나 화장품 뭐 이런 내수주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고 2분기부터는 어떤 바닥권을 염두에 둔 전략들을 우리가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떤 좀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향방들도 또 이렇게 시나리오 적어주신 만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장의 썰전 두 번째 어떤 또 내용일지 강의 주제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JP모건 컨퍼런스 등 호재만발 제약 바이오주들을 주목하라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인 게 지금 보니까 뭐 진단키트들 오늘 굉장히 강세가 컸잖아요, 전문가님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이제 제약 바이오도 내년 1월에 이런 컨퍼런스들이 있다 보면 이게 또 선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바로 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임원분이 오셔서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하는 것 같아.
같아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주를 먼저 좀 언급을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시장이 썩기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내수주들, 방어주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약바이오주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하지만 워낙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 미래의 가치가 반영이 돼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소위 해서 대박주들이 많이 나왔던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 당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미래 가치를 인정을 못 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혹은 하반기부터 그리고 금년도에 제약바이오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방어주 성격 또 내수주와 이런 소비재 관련된 종목으로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기반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지금 몇 가지 이벤트가 좀 있죠. 특히 뭐 JP모건 헬스 컨퍼런스도 있고 뭐 세스 2023도 있긴 한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 이슈를 한번 점검해보자라고 좀 해서 좀 주제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년 1월에 제약주가 좀 고점일 거다 이렇게 얘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이제 좀 옥석 관리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위에서 어떤 신약 개발 지금 당장의 매출이나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의 신약 개발 가치가 부각이 되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경기도 안 좋고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시적인 실적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샘플 예를 들어보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게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죠. 복제약. 이거 같은 경우는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사기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특허 만료된 약들을 복제를 해서 만드는 회사가 돈이 될 거냐. 이거 다 가짜 아니냐, 사기 아니냐. 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실적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죠. 단순하게 어떤 미래 가치만 부각되기보다는 가시적인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60%, 70%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낙폭과제 측면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전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시장적인 측면을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반기 때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경우 시장이 당장 올라가진 않는다. 그럼 결국은 약세나 박스권 오르락 내리락하는 장세 속에서 우리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들의 저가 매수를 해야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고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게 제약바이오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 뭐 실적이나 뭐 R&D 이런 것들에 좀 성과들이 있으니까 사실 옥석 가리기는 어디나 필요하죠. 특히나 1월에 또 JP모건 컨퍼런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있으니까 아마케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또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첫 방송에 나와서 또 처음에 무료 방송까지 하실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주제로 하실지가 가장 기대돼요. 일단은 뭐 연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초 전략을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고 미리 이제 그런 거를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연초에 대형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그렇게 썩기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약세장이나 횡보장에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매매 방법 하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쓸 대형 이벤트에 맞춰서 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종목과 이슈 섹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방송 마치고 나서 무방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벤트 일정 좀 체크하시고 어떤 종목이 좀 잘 갈 수 있을지 추리해서 종목들 한번 맞춰보세요. 저희 커피 쿠폰 드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또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러분들 슈팅스탁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사이트를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 방송 참여하신 후에 추리 종목을 전송해 주세요.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정리하면 보고 와서요. 또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시죠. 채널 고정.
네, 다 바로 주식 썰전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세요? 오늘 한결선 전문가님이 또 새롭게 나오신 만큼 더 꼼꼼하게 종목에 대한 고민들 봐주실 예정입니다. 고민되어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튜브를 보니까 지금 존중님께서 나도 한땡선입니다. 같은 한씨인가 봅니다. 존중님 어서 오시고 엠마님과 의영님 그리고 내 주연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푸른저축은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3,150원이요. 비중을 또 안 써주셨는데 비중까지 써주시면 더 자세하게 봐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준 빅스텝 때문에 하는 금리 인상 전망에 이 종목 같은 경우 금융주들 들썩들썩한데 전문가님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 거래량 많이 실렸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윗꼬리가 길게 달린 차트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해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회사 이름에도 알 수가 있듯이 저축은행이죠. 네. 이제 저축은행들이 부각되는 거는 요즘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1금융권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2금융권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저축은행들의 영업이익들이 이제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푸른저축은행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었고, 그런데 이제 저축은행의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될 수가 있겠지만 단점은 저축은행도 이 이자를 주려면 결국은 뭔가 운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운용들이 이제 PF라고 부동산 대출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F들의 어떤 흐름들에 따라서 저축은행들 실적들이 변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결국 이게 이제 얼마큼 부동산 시장이 요즘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큼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시청자분이 말씀해줬던 이제 푸른저축은행의 차트를 잠깐 보더라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럴 때 한참 주가가 이렇게 좀 불끈 올라갔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게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저축은행의 기대감들.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부동산 특히 PF 쪽에 많이 영향들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이거는 내부적인 상황을 좀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윗꼬리가 달면서 지금 최근에 횡보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들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요게 급한 자금이라면은 좀 달리 볼 수는 있겠지만 급하지 않은 자금이라면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 관점이다. 딱 어떻게 시간도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에어부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 매수가의 비중이 꽤 많으세요. 60%입니다. 라고 합니다. LCC 종목들을 다시 좀 봐야 될 땐가 뭐 증권가에서는 LCC 실적 개선세 좋을 거다라고는 하지만 차트적으로 보면 에어부산이 아직은 뭐 이렇게 좀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왔다가리 갔다리 합니다. 예. 비중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정말 괜찮나요? 걱정입니다. 사실 걱정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좀 강세장이고 좋은 장이었다라면 뭐 비중 많고 들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코로나 여파가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 이 비행기들의 가장 큰 원가가 이제 유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유료 할증세가 붙기 때문에 커버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코로나 시대가 좀 종식이 좀 일단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누적된 적자들, 워낙 그 봉쇄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행객이 많이 감소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큼 해소가 될 거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될 건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파들 때문에 사실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주가가 내리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보다시피 시장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죠. 그래도 감자도 진행을 했고요. 자본 확충을 위해서. 그럼 결국은 이제 재무 구조가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뭐 매수가가 상당히 지금 높은 걸로 봐서는 최근에 이제 감자를 진행을 하고 또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이것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가 지금 안타까운 게 가격, 뭐 거의 6,000원대 가격에서 2,000원이면 지금 뭐 손절이나 파는 것도 참 의미가 없고요. 그렇다고 이 종목 자체가 당장 뭐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할 거냐, 뭐 이러면은 좀 팔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기도 애매하고 좀 이럴 때가 굉장히 난감하지만
일단 자금적인 여력이 시간적인 여력이 좀 있다라면은 지금은 어떤 방법에 특별한 방법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서 반등한번 나올 때 정리 기회를 한번 보자라고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이때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좀 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LCC 관련주들도 들고 계신 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빅텍이라는 종목을 들고 계시네요. 6,300원 매수가예요. 저 지금 비중은 50%. 오늘은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비중이 너무 다 많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예. 지금 소실권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7%나 또 감소되기도 했는데 정말 이 빅텍은 사실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여러 가지 방산 섹터가 맞습니다. 움직여야지만 가는데 지금 뭐 그러기에는 너무 뭐 모멘텀도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좀 쉽지는 않은데요. 방산 원래 이제 약간 테마주성으로 많이 움직여요. 뭐 북한 맞아요. 미사일이나 어떤 전쟁 관련된 왜냐하면 이제 이게 통신 장비 같은 경우 방산 쪽으로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쪽이 부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실적이 썩 좋냐? 그것도 아닌 상황들 따라서 약간 테마주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썩히 좋은 정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가 6,300원이면 지금 오늘 종가가 5,380원. 손실 중인데 비중이 또 50%예요.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서 이게 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 팔기는 조금 뭐 의미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비중을 좀 줄이던가 아니면은 매수가 부근이 좀 올라오면 또 더 좋은 종목들, 뭐 테마주 같은 경우는 원래 짧게 끊어치는 치고 빠지는 매매지 들고 가는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점에 또 차이겠지만 치고 빠지기 전략들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매수가 15,500원의 비중이 또 50%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요. 클라우드 기반 AI도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오늘 잘 갔어요. 5% 정도 오늘 강세를 맞췄는데 사실은 이거를요 15,500원에 샀기 때문에 지금 올라도 본전까지 가기에는 예. 전문가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이건 좀 말씀을 좀 뭐 차트를 다 떠나가지고 아까 잠깐 바이오 쪽 종목을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미래 가치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쫙 날아가고 뭐 소위 얘기해서 대박 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시장이 안 좋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때는 당장의 실적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전략 때문에 주식을 많이 팔기도 하고 또 어떤 미래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AI 쪽 신약 개발하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 쪽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라면은 가져갈 만한데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은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시장이 어떤 강세장,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면은 올라오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지금 50%고 그렇다고 이 회사가 완전히 뭐 소위 얘기해서 부실 기업이나 문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하거나 일단 정리를 하는 이런 교체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좀 교체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아마 좀 내가 좀 들고 있는 게 쉽지 않아서 교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 판단 또 본인의 몫이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화천기계라는 종목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500원에 지금 매수가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기계라는 종목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피드백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화천기계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자동차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서 나름대로 우량하고 소위 해서 과거에는 좀 알려져 있는 뭐 이런 크게 주가가 움직임은 없지만 알짜배기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금년 들어서 조금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주가는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되는 게 왜 주가가 따라서 움직이냐면 결국은 어떤 그 김성진 보아 에셋
쪽에서 지분 한 10%를 인수를 해서 이제 기존 임원들 해임 요구를 하면서 임시주총 열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영권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분 싸움이 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차트를 잠깐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터졌던 게 9월 달이에요. 방금 이제 이런 문제가 딱 터지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엄청나게 좀 단기간 급등을 했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적인 지분 경이 벌어졌다라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더 갔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이슈가 없습니다. 임시주총 열리고 나서 네. 특별하게 뭐 임원 교체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발적으로 좀 끝나버리는, 물론 이게 완전히 뭐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런 이제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원위치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이슈가 계속 발생이 된다라면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제가 이런 지분 인수를 했던 쪽에 뭐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내용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매수가가 한 4,500원가량 아직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믿고 간다라면은 뭐 좀 들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뭐 비중 20%니까요. 그때 좀 매도 기회를 좀 잡으셔가지고 이것도 좀 올라오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올라오면 좀 정리 좀 하자라는 전략으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데 우리가 또 내부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투자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한 번 더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는 위니푸드 보도록 할까요? 매수가 1,400원 정정합니다. 1,400원에 비중 20%. 지금은 1,165원이니까 조금 더 힘을 낸다면 뭔가 본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윗꼬리가 워낙 많이 달린 차트들이다 보니까 전문가님 좀 무섭습니다. 예. 포도나무랑 또 이제 결합하면서 뭔가 건강 기능에 예. 대한 식품들을 좀 출시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게 또 중국도 관련해서 또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예.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뭐 회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융이푸드가 이제 닭 가슴살 만드는 네. 회사거든요. 결국은 이제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익이 축소가 되고 또 이제 닭 가슴살이 많이 그 수요가 필요로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또 이제 헬스 열풍이 불면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성장하면서 좀 부각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 닭 가슴살 시장도 이제 중국산 제품이나 해외 어떤 그 경쟁 업체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윙이푸드 주가도 최근에 이제 계속 좀 하락을 하게 돼 있고 또 닭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최근에 좀 재미는 없죠. 연초에 잠깐 움직였다가 지금 뭐 거의 1,000원까지 내려오고 지금 1,165원. 아직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분이 손실은 아닙니다.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1,140원이면 뭐 들고는 가겠지만은 당장 큰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뭐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닭 가격 인상이나 뭐 이런 이슈들 또 사료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이슈에서 주가가 좀 변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지는 건 괜찮지만은 당장 뭐 이 종목이 큰 실적을 뭐 부각이 돼서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올라왔을 때 좀 이익 내고 나오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의 동반자도 닭가슴살이다. 이렇게 양갈비님이 피드백 주셨는데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상담 나도 받고 싶었는데 놓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도 종목 상담 계속 이어지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고민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뒤에 다시 찾아올게요. 슈팅스탁 주식 썰전. 자, 오늘은요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첫 출연이신데도 너무 놀랍게도 여유로우시고요. 교수님 같이 이렇게 말씀도 잘하셔서요. 제가 많이 오늘 배우고 갑니다. 네, 많이 좀 부족하고요. 아직도 네. 조금 뭐
방송이 좀 익숙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하고 계셔서 투자에 대한 또 기법들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투자에 뭐 전문가님만의 기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가끔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이제 한 2, 30년 전에 공부를 할 때 책만 거의 한 100권 정도 읽었었는데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론은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알고 있지만 행동을 옮기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어렵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심리 부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거의 수익에 한 70% 영향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70%나. 말 그대로 주가가 쌀 때 사서 네.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네. 대부분 비쌀 때 더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아서 비쌀 때 사고 떨어질 때는 더 빠질 것 같은 공포심 때문에 팔아버리는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라면은 그런 어떤 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 그리고 좋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떤 단순하게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표, 신호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호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뭐 그 기술적인 매매를 떠나가지고 아까도 잠깐 방송 초에 얘기를 했듯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기본적인 종목들의 어떤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지인분들이나 많은 분한테 얘기를 듣는 게 과거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 동학개미혁명이 불면서 수많은 이제 초보 개미분들이 많이 이 주식시장을 시작하겠다고 뛰어드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거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상승장에서는 다 누구나 돈을 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락장에서는 대응, 리스크 관리, 이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되지는 못했던 이런 부분들. 시장은 변했는데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과 마인드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장세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들,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우리가 기초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잘 갈 때는 그냥 바이앤홀딩입니다. 내가 매수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주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종목들일 경우. 하지만 시장이 아까 약세장, 하락장, 횡보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가지 않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는데 많이 빠진 종목들은 밑에서 좀 잡고 적당히 올라오면 좀 팔고 그래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차라리 내가 한 3년에서 5년 들고 가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내년 상반기 때 분할 매수해가지고 한 3에서 5년 들고 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3년 이상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수익이 났을 때 들고 갈 수는 있지만 내가 마이너스 손실을 봐가지고 3년 이상 들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짧게 대응하는 이런 매매 전략들, 시장 장세에 따라서 매매 방법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장세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고 특히나 또 투심, 우리의 또 마음의 컨트롤이 가장 또 필요한 시점이니까요. 여러분들 70%나 차지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또 마음 다스리는지 이런 것도 잠시 뒤에 또 전문가님 나중에도 알려주실 겁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이 내년에 성투 초석 다지기라는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런 무료 방송도 원하고요. 다양하게 또 주식에 대한 정보들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한결선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때 내년에 성투할 수 있는, 초석 다질 수 있는 또 일정들을 다 알려주시는 건지 또 무료 방송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무료 방송에서 아무래도 이제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고 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종목 대응 방법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무래도 무료 방송 때 몇 가지 방법들 한 두세 가지 정도 기본적인 거 좀 알려드리고 그거를 뭐 단순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실전에 응용할 수가 있어야겠죠. 응용하는 어떤 요령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무료 방송 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직후 또 밤 9시부터 또 한결선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요. 또 슈팅스탁 안에서 또 다양하게 추리를 해보세요. 어떤 종목들이 또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또 들어가셔서 온라인에도 또 추리해보시면 커피 쿠폰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신규 전략 종목 꼭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상한가 코너를 통해서 또 우리 잠시 뒤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슈팅스탁 주신 썰전 도전 상한가 갈 만한 종목에 대해서 또 알려주실 겁니다. 너튜브에요. 림바비님께서 전문가님 진짜 인상이 상한가 인상이시네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한가 인상 어떻게 또 느껴지시나요? 말씀만으로 감사한데 사실 저는 상한가는 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많이 올라가면 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꾸준하게 가는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상한가 간다면 일단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네, VI 인상은 예. 그럼 딱 좋아하시겠네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예. 좋습니다. 자, 안결선 전문가님 인상 너무 좋으시죠? 그러면 도전 상한가 갈 만한 또 종목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또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앞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차피 내년 시장을 썩 좀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우리가 틈새 전략을 좀 가야 될 텐데 그런 틈새 전략 중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단 바이오 제약 어떤 내년 연초에 대형 이벤트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항암 치료제의 어떤 특효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기술력과 가시적인 실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유방암 치료제 폐암의 어떤 표적 항암제를 좀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도 좀 좋게 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총 5건 정도의 어떤 기술 수출 계약들이 이미 체결이 됐고요. 여기에 따르는 라이선스 기술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가장 가까운 사례도 2022년 9월 달에 거의 한 4억 8천만 달러의 어떤 수출 계약을 맺고 있고요. 계약금조로 대략 한 100억 정도를 이미 수령을 했고 이 마일리지 단계별로 수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3년도에 매출로 계속 잡힐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요 바이오 종목이지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기술력과 실적을 겸비한 이런 종목들 한번 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항암 치료제 기술력 인증 총 5건의 기술 수출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전문가님 차트를 네. 좀 보면서 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좀 추리를 해보는 것도 참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차트를 제가 한번 좀 잠깐 봐주실 수 보여드리면서 있을까요? 설명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장에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닙니다. 뭐 대충 우리 기술적인 차트를 좀 보더라도 2022년 6월 달에 상장이 되고 나서 장 초기에는 좀 부각이 됐지만 그 뒤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엄밀히 생각해보면 6월 달에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락을 할 때 이게 소위 얘기해서 좀 지질이 복도 없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상장 시기가 좋았다라면 제대로 좀 평가를 받고 상장 초기에 조금 크게 움직임을 보였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점, 요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모가가 4만 원입니다. 마침 이제 우리 이제 기관들의 수요 예측 참여율도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제대로 공모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계약금도 받고 2023년도 매출도 이런 이제 단계별로 마일리지 수령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걸로 본다면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 투자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껍데기 회사 아니냐. 그런 회사는 절대 아니라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가 흐름도 보면은 이미 9월 달에 급락이 나왔죠. 거의 4만 5천 원대에서 2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50%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손바뀜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최근 주가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완전히 바닥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뭐 완전 바닥인 종목들은 너무 지루하죠. 좀 움직임이 뭔가 좀 가시화돼야 우리가 좀 매수하고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때 그 움직임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공모가 4만 원까지는 아직 뭐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내년 2, 3분기 때 2, 3월 달에 또 추가적인 마일리지 수령들이 얼마큼 금액이 이루어질지 만약에 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은 또 새로운 또 주가 모멘텀들이 미 선반영돼서 재료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이렇게 차트를 좀 봤는데 저 이 차트 알아요. 알 것 같아요 하시면은 또 바이오섹터에서 이 차트 이름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또 올려주시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13772번으로 한결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드릴 거고요. 바로 들어가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나와 있죠.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두 번째 또 도전 상한가 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을 또 들고 오셨을지 몇 글자예요, 전문가님? 예, 5글자입니다. 아, 이번엔 5글자 예, 종목이다. 이건 뭐 너무 좀 알만한 분들은 잘 아시는 특히 이제 요즘 뭐 K 콘텐츠 해가지고 드라마나 네. 뭐 이런 그 한류 열풍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요즘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너무 또 재밌어요. 예, 저도 보세요?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극 중에 이제 경제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고요. 뭐 슈룹도 마찬가지고 네. 또 일부 우리 한국의 영화들이 뭐 아카데미나 또 글로벌 쪽에 수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제작사입니다. 그리고 소위 K 한류의 선봉장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이쪽에서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표작들을 많이 또 제작을 좀 했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투도 영투도 알죠. 그래서 이거를 제작했던 드라마사인데 과거 우리나라 그 3대 드라마 제작 기획사로 유명한 회사인데 요즘 이제 글로벌 OTT, 뭐 넷플릭스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제작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이 이제는 시리즈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한번 흥행을 했던 이런 그 드라마들이 시즌제로 나오면 안정적인 어떤 성장 기반을 갖출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또 재료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요즘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이제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좀 그쵸. 모색을 하고 네. 있죠. 그래서 이제 한한령이 좀 풀리게 된다라면은 중국 시장에서 좀 우리 그 한국산 K 드라마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도 내년 상반기 때 우리가 내년에.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5글자 OTT에서 뜨는 가능성이 여전한 종목인데 사실 저는요 차트쟁입니다. 차트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안 될까요? 예, 가능합니다. 일단 네. 차트를 보면은 좀 예전에도 재미난 흐름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조금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볼게요. 네. 자, 금년에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드라마 쪽이나 여러 가지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이미 6월 달에 주가가 뭐 17,000원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요때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최대 히트를 치면서 주가에 선반영되면 주가가 크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조용했죠. 뭐 흥행작이 또 나와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또 시장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남으면 다시 또 빠졌습니다. 그러다 2만 원대에서 지금 야금야금 올라서고 있는데 자,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연초에 시리즈물들이 지금 런칭 준비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물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최근에 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나 또 시진핑의 또 국내 방한 가능성들 또 이런 한한령의 해제될 가능성들 이런 재료 모멘트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뭐 글로벌 OTT 사이트에서 이런 또 한국산 드라마들이 히트를 치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전 상한가 5글자의 종목 OTT 관련주 또 차트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바로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샵 3772번 한결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밤 9시에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문가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주식설전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